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지방세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97쪽 좀 봐주시 바라겠습니다. 197쪽.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방세 들어가는데요. 자,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랍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지방세를 공부할 때 지방세의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인데 이 지방자치단체를 규율 규제하는 법이 바로 지방자치법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요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도를 두고 있고 그 밑에 하부지방자치단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도가 있다. 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도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상급 지방자치단체, 상급. 그 다음에 그 밑에 하급 지방자치단체로서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뭐가 있느냐? 시 또는 군이 있습니다. 시 또는 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과천시, 안양시로 할까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예를 들어서 불임동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이때에 요 경기도가 바로 뭐가 되냐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에 안양시가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상급이고 상급 지방자치단체고 그 밑에 각 경기도에 군포시도 있고 무슨 시도 여러 가지 시가 있는데 시흥시도 있고 그 중에서 안양시가 있다. 그럼 이때 안양시는 바로 뭐다? 기초지방자치단체다. 근데 이때에 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시면은 시가 붙는 것이고 농어촌 지역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 또는 군을 보고 이 시가 붙으면은 여기는 도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군이 붙으면 뭐가 되는가?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그래서 이때에 일반 시의 군은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시의 군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지방자치단체냐면 경기도, 안양시까지만 지방자치단체요.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죠, 여러분? 도지사나 안양시장을 선거직이죠. 선거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선거하는 거죠. 그러나 동안구할 때 구는 일반 시군은 지방자치단체니까 아니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거직이 아니죠. 그래서 어디까지만? 시까지만. 근데 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가 아니라 농어촌이면 뭐가 붙는다? 군이 붙는다 그 얘기죠. 무슨 군? 그러면 군이 들어가면 여기는 성격이 어디를 말한다?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이라는 것은 상하관계다 그 얘기죠. 상하관계.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수직적으로만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도와 동급에 뭐가 있냐?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습니다. 특별시나 광역시가 있다 그입니다. 그래서 특별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서울 특별시를 말하는 거고 광역시는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죠. 그래서 요 서울 특별시나 광역시는 도와 동급의 뭐다는 얘기야? 광역지방자치단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도지사나 서울 특별시장이나 동급이다 그 얘기죠.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기가 무슨 동이라고 그랬죠? 사당동 그럽시다. 사당동. 그러면 이때 서울특별시는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그 밑에 동작구 그래서 특별시의 구는 뭐냐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일반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의 뭐는 구는 안양시와 동급의 하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선거지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해볼까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여튼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동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때 인천광역시는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거고 부평구는 뭐가 되는 거죠? 기초지방자치단체이죠. 그러니까 일반 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만 어디에 특별시나 광역시 구는 일반 시의 동급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때에 요 특별시나 광역시 구를 말한 이 구를 일반 시의 구분하기 위해서 자치인 구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치인 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하는 것은 특별시나 광역시 구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뭐가 있다? 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동급에 뭐가 되는 거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밑에에 하부지방자치단체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이나 구가 있다. 이때의 이 구, 특별시나 광역시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지만 일반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를 공부하기 앞서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하는데 이때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에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취득세는 전형적인 뭐냐? 광역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부과하는 거다? 도지사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도지사가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도지사가 되겠지만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장일 때는 누가 과세권자다는 얘기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입니다. 특히 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구다?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먹는 거죠, 취득세를. 그런데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도지사가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는다? 안양시장이 먹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동작구 사당동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먹느냐? 과세권자는 누구냐? 그럼 누가 되는가? 서울특별시장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사당동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누가 먹으라는 얘기야? 동작구 구청장이 먹으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세의 종류마다 누가 먹을 건지 법에 의해서 딱 규정되어 있다. 그게 특징이라는 얘기죠. 안양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하는 취득세는 인천광역시장이 과세권자가 되는 거고 이 부평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그러면 이때는 누가 되는가? 부평구 구청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지방세법에서 과세권자가 누구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방세를 공부할 때는 과세권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이중적 구조를 취해서 경기도일 때는 도지사가 과세권자입니다. 경기도 도지사가 과세권자. 그런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등 특별시, 광역시 소재할 때는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과세권자가 됩니다. 구청장이. 얘는 약간 뭐라고 표현하면 이런 표현은 안 맞는데 좀 변형된 구조죠. 광역과 기초가 짬뽕돼 있죠. 이게 특징이죠.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도지사 또는 구청장이다.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요거는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지다 보니까 옛날에 등록세는 도지사, 옛날에 면허세는 구청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얘는 도지사 또는 구청장의 과세권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지금 당장 외울 필요 없고 우리가 1년 내내 공부하는데 이거 뭐 외우겠어? 다 외워져요. 나중에는 막 외울 게 없다? 막 고민해. 어떤 걸 외워야 될지 다 외워져 갖고. 예,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예. 예? 생일이요? 제 생일이요? 아이, 쟤는 집에서도 못 찾아 먹는 생일을 뭐.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요. 그런데 요거에 비해서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모든 국세는 다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이게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 되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방세는 그 납세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누가 먹을 거냐가 결정되는 거야. 누가 먹을 거냐. 경기도 안양시의 소재는 취득세는 누가 먹어라? 경기도 도지사가 먹으라는 얘기야. 안양시에 있는 재산세는 누가 먹어라? 안양시장이 먹어라. 법에 다 규정되어 있다니. 누가 먹으라가 규정되는가.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먹는가? 서울특별시장. 재산세는 누가 먹는가? 동작구청장이 먹는. 그러니까 지방세가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방세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누가 먹을 거냐가 달라지죠. 이 부동산이 안양에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경기도지사, 재산세는 안양시장. 사당동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취득세 과세권자가 되는 거고 동작구 구청장이 뭐가 되는 거야?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중에 중요하죠. 우리 부동산이 우리 주택이 강남구에 있는 게 좋은가 저쪽 전라남도 저 진도군 해남 뭐 저 있는 거하고 가격이 달라버리죠. 누가 먹을 건지가 다르잖아. 부동산은. 그런데 국세는 어디서 내나 다 국가로 귀속되는 거죠. 그죠? 어디서 내나 다 국가가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세무서장이 과세권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국세의 종류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를 할 때는 납세지가 어디냐 보면은요, 항상 소재지입니다. 특히 얘는 예외가 없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외 없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무조건 해당 부동산이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 소재지로 납세지를 합니다. 그러나 국세는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1년 내내 이거 공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이거는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부동산인데 똑같은 부동산인데 이번에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라면 이때는 납세지가 어디로 바뀐다고요? 납세무자의 주소지로 바뀝니다. 납세무자의 주소지. 요거를 여러분이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우리나라 지방세법은 도지사가 부과하는 도세나 시장이나 군수가 부과하는 시군세를 위주로 해서 규정되고 있고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는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고 요 도세나 시군세를 어떻게 하냐? 준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용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지방세법을 보면 도지사 또는 도까지만 있고 그 밑에 그 다음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란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 군 또는 시장, 군수 그러면 그 뒤에 특별시나 구청장일 때, 광역시일 때는 구가 나오질 않고 어떻게 됐다? 생략됐는데 생략된 이유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지방세법을 공부할 때 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구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요 도세나 시, 군세를 뭐 하다 보니까 준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방세를 공부할 때 도지사가 부과합니다. 도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무슨 말이 생략됐다는 얘기야? 특별시나 광역시장이라는 말이 또는 특별시 광역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지방세를 공부할 때 지방세법에서 시, 군 또는 시장, 군수 그러면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다? 구 또는 구청장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지방세법을 보실 때 항상 유념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특별시, 광역시, 구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안 두고 있지 않고 요 도세나 시, 군세를 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준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지방세를 공부할 때 꼭 좀 먼저 사전적으로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은 그냥 도 또는 시, 군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구청장이란 말에 무조건 뒤에 붙어서 쫓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지방세를 공부할 때 요게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11년대 지방세가 전면 개편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세법을 보면요. 지방세와 관련된 세법을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그 다음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렇게 세 가지 이 법률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지방세에 뭐가 되는 법이라는 얘기야. 기본. 그러니까 요거는 모든 지방세의 기본이며 공통적인 내용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모아놓은 법률이 바로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모든 지방세에 어떻게 기본이며 공통적이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방세법은 우리 개별 지방세 세모의 과세 요건을 규율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바로 뭐라냐면 지방세법. 우리는 주된 내용이 이걸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거의 지방세법이고요.
최근에는 요 지방세 기본법이 조세총론과 연결되어서 조세총론으로 해서 두 문제 정도가 요 지방세 기본법에서 작년, 올해 계속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총론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좀 우리가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좀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 다 무슨 법을 배우는 거다? 지방세법. 그리고 얘는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뭐를 규정하겠냐면 지방세의 감면, 면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 바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인데 얘는 거의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방세법을 공부하시고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 되면은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원실세 뭐 이런 식은 지방세법 내용이고, 예. 그 다음에 요거 외에도 세법의 용어라든지 또는 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이런 경우는 이러한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지방세를 공부하기 앞서서 이러한 내용을 먼저 좀 선행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지방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취득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97쪽을 봐주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방세 밑에다가 제목이 지금 빠져 있네요. 뭐라고 적냐면 뒤에는 나와 있는데 앞에는 빠져 있구나. 1. 취득세. 예. 뒷장에 한번 잠깐 보세요. 1. 취득세 맨이 나와 있죠. 예, 거기 이제 앞에 요쪽으로 좀 와야 되는데 197쪽에 와야 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밀렸네. 그래서 지방세 밑에다가 1. 취득세 이렇게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뭘 공부한다고요? 취득세. 우리가 가장 근간이 되며 기본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설명드릴 때 개별 세목을 공부할 때는 기본 요건을 좀 봐두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총설, 우리가 그래서 총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의라든지 의 또는 뭐 성격 이러한 내용을 가볍게 다룬 내용이 총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총론을 공부하는 것처럼 인사말 정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야. 인사 부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세법은 우리 당사자가 두 명이라 했죠.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관계를 했어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관계다 그랬죠. 특히 지방세는 지방세 종류마다 뭐가 달라질 수 있다? 과세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판단하는데 이걸 판단하는 규정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첫째, 과세 대상 또는 이걸 어떤 교수님은 과세 객체 또 어떤 교수님은 과세 물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대상, 과세 객체, 과세 물건은 다 같은 말이야. 근데 교수님마다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자꾸 표현을 달리해. 이런 용어상의 표현에 달리 표현한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부동산 학개론. 영어, 이 부동산 학개론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생성한 학문이 아니라 미국에서 등 외국에서 뭐 다른 과목도 똑같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학문이죠. 그걸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다 뭘로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말을 통일한 규칙적인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면 좋은데 쓸 때 번역할 때 교수님마다 자기만의 색깔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정근 교수님 무슨 교수님마다 용어가 다 달라. 영어는 똑같은데 원어는 똑같은데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수험생과 환장하는 거지. 이 교수님이 낼 때는 이렇게 내고 저 교수님이 낼 때는 이렇게 내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표준 목자예요. 표준 목자. 공인 중개사에서 보면 우리 표준 목자 나와 있죠? 표준 목자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 목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계론 같은 용어상에 그 차이가 있으면 원어를 써줘라 그렇게 표현했어. 교수님마다 약간씩 표현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준 목차가 나오면서 용어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아, 어느 과목이나. 그래서 제일 먼저 과세대상. 그런데 둘째, 이러한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뭐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대상이면 과세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 안일비자 쓴 거죠. 얘는 특징이 비과세라는 것은 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거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열거된 거라 하더라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이면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하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제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과세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지. 이걸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 특히 어디서 중요하냐? 양도소득세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나중에 실무 나가서 여러분이 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잘 공부해 두셔갖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 찾을 때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니 없니? 진짜 중요한 거야. 공인중개사는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물건만 올라가고. 제가 개인 사무실을 좀 구하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요즘 몇 번 좀 제자들이나 뭐 이렇게 좀 집 앞에 쪽에다 공인중개사인데 가면은 뭐 이렇게 뭐 물건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끝나니까 고객을 확보 못 하는 거죠. 어떡하지 안 터져갖고 뭔가 손님이 요구하는 걸 찾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그 손님이 다음에 또 그 가고자 하는데 없어요. 그런 거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 그냥 가. 뭐 보증금 얼마야 월세 제는 요런 조건 보증금이 얼마야 월세 이런 조건 있냐 없냐 그러면 그냥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집하고는 내가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재 제시된 조건이 없다더라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좀 나의 원한 욕구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이면은 저도 그 공인중개사 설사 계약이 이번에 안 됐더라도 또 다른 물건이나 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아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못 구해요. 그러면 내가 못 구하니까 당신한테 구해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건 아닌가요? 그래서 좀 저는 개인 사무실 뭐 큰 건 아니고 조그만 거 정도만 좀 하면 되겠어. 평수가 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평수는 어떻게 하고 조그만데 보통 나오는 건 몇 평 이상이 나오잖아요. 보통 상가 몇 평 뭐 그런데 그 어떻게 좀 알아봐 달란다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요 비과세를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비과세 특징은 얘는 특징이 여러분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규정하면 얘는 특징이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법에서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규정된 거기 때문에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법에서 그냥 자동으로 제낀 거기 때문에 내가 별도의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어. 나는 신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아예 과세를 안 하겠다 법에서 규정한 거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우습게 하신 분들은 나중에 막상 저 시험에 임박해서 비과세가 뭔지 감면 면제가 뭔지 구분도 못하고 나중에 시험에 임박해서 교수님 비과세 뭐고 감면 면제는 뭐예요? 이런 분들은 많아요. 기초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기초가 튼실하신 분은 나중에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확장될 때에 접근 속도가 빨라지고 이해 속도가 빨라져. 근데 나 기초 정도는 내가 뭐 그런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선무다. 사람 접어 이 사람은. 쭉 이렇게 몇 가지 들은 풍월로 그냥 막 아는 것처럼 해놓고 얘기해서 엉뚱하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많아요. 선무당이 제일 무서운 거야. 자, 다시 한번 비과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률 자체에서 과세를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법에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별도의 신고나 신청 등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과세관청에서 요 비과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너 이거 비과세라는데 그럼 비과세 대상인 서류 제출해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비과세를 해달라고 과세관청에 신청 등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비과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과세 대상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외한다는 게 비과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요 용어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취득세에서 공부할 내용이 네 번째, 과세 시기로서 언제 과세를 할 거냐,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라는 게 바로 뭐냐면 취득의 시기 규정입니다. 취득의 시기.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거냐 그 얘기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냐. 요 시간적 기준 있죠. 시간적 기준. 자,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 일정한 기한 이내 취득세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 시간적 기준은 기산점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취득 시기입니다. 이거는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것이냐라고 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명칭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 과세 표준에다, 산출세 개념. 이제 과세 대상으로 계산이 됐으면 이제 산출세 얼마예요? 이거죠. 그래, 취득세 얼마 내야 되는데 이때 계산 요소는 모든 조세의 세 계산 요소는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라고 그랬죠? 세율을 곱합니다. 그랬어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모든 조세세액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얼마요? 계산하는 거죠. 특히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고객은 여러분한테 이걸 많이 물어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있죠. 내 취득세 얼마 내야 되는데? 내가 재산세 얼마를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 돼? 제일 궁금한 건 이거죠. 얼마예요? 우리 물건 살 때도 막 이거 보고 따져보고 막 그러다가도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얼마예요? 예, how much? 까불고 있어. 제가 점심값이 없을 때는 어디 가느냐? 백화점 가요. 백화점 어디가? 시식코너 가는 거죠. 한 번 더 뭐, 어머,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탁 먹어보고, 어우, 맛있네. 하나 더 먹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맛있죠, 맛있죠. 막 전문이 그렇죠. 그러다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예요? 아유, 그러면 조금 그러네. 한번 딴 데 갔다 올게요. 한 바퀴 돌면 나는 한 끼 때워. 나 이렇게 살아. 이게 비법이지. 여러분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다가 여러분? 얼마예요? 예, 그래서 모든 조세,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건 결국은 이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계산이 되면 마지막 부가징수. 어떻게 납세물을 이행할 것인가 그 얘기죠. 자, 우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개별 세법을 공부할 때 이거는 모든 세목의 기본이며 공통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틀 속에서 접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틀 속에서 접근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머릿속에 딱 박힙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취득세를 공부하다 전체 흐름을 다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취득세에서 어떤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책에서는 봤는데 해당 내용을 찾으려면 이걸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보기는 봤는데 막상 체제는 못 찾죠. 그분들의 대부분 뭐냐? 전체 흐름을 모르는 거죠. 이 규정의 성격상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 규정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책에서 찾지 못하지. 근데 항상 이 흐름을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흘러가는 흐름을 전체 로드맵을 잡아놓고 그 속에서 틀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셔야지 이 틀을 안 잡아놓고 무조건 그냥 문구 하나에 그냥 온갖 정리를 다 쏟고 보다 보면 그 당시에는 아는 것 같지만 지나와서 보면 몰라요? 또 못 찾죠? 그래서 항상 세법을 공부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내용을 공부할 텐데 항상 이 틀에서 들어갑니다. 이 틀에서. 자,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죠. 여러분 혹시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합부동산세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예, 요거 제가 그랬죠. 지난번에 요거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랬죠. 예, 역시 이번에 내년 세제 개편안에 보면 국세에서 떼어나갖고 지방세로 돌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법률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야.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가잖아. 하고 있어. 그래서 종부세를 지금 국세로 지방세로 전환하는 걸 지금 입법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년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197쪽 갑시다. 우리 한번 봐요. 취득세 의의가 있죠. 자, 총론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냥 인사말이야. 그냥 인사말. 그냥 소개하는 거야. 의의. 자, 취득세가 뭐냐? 이렇게 의의가 났죠. 그냥 보시면 돼요. 눈으로만. 197쪽이요.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뭐하면 취득하게 되면 그죠? 그러한 취득행위에 자, 거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담세력을 포착하여 담세력을 집어넣으세요. 거기 취득행위 자체를 포착하여 여기에 거기 뒤에 죄송합니다. 그 뒤에 나오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뭐 담세력이란 말이 나왔죠. 담세력이란 말 나왔네.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법률 용어가 외래어가 많죠. 한자, 뭐 영어 이러다 보니까 담세력은 글자 그대로 세법은 쉬워요.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담세력이야.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담세력이 뭐다고요?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담세력을 인정하여 누구한테? 취득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뭐란다? 취득세라 합니다. 취득세. 그 담세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제가 다음 주에 와갖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 좀 축하해 주세요. 저 요번에 조그맣게 아파트 하나 샀어요. 그래서 예, 어머 교수님 축하해요. 얼마는 몇 평짜리인데 그래서 아니 뭐 65평짜리밖에 안 돼요. 그냥 타워팰리스 65평짜리인데 뭐 조그맣게 23억 주고 샀어요. 나도 그런 얘기하고 싶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강남에 있는 타워팰리스 65평짜리 아파트 샀다는 것은 여러분 딱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제 돈이 많네 생긴 거와는 달리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25억짜리 아파트 샀다. 그러면 그만큼 제가 돈이 있다는 거,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너 경제적 그만큼 너 부동산을 그만큼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과세를 하겠다.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런다? 담세요. 제가 그런데 취득세 저는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랬어요. 그럼 취득세를 한 번도 안 냈다는 것은 조세 부담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조세 부담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난 취득세 안 내. 세금을 안 내. 부동산 세금을. 근데 집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싫어한다, 좋아한다? 밥도 안 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담세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등 일정한 재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그 취득행위에 대해서 담세력을 포착하여 누구한테? 취득세 누구한테? 글자 그대로 취득하는 자한테 부과하는 지방세를 바로 뭐라 하냐면 취득세랍니다. 눈으로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얘 성격 살펴보죠. 사람이나 사물이나 성격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요. 네, 성격. 우리 수험생도 그렇고 선생도 그렇고 저는 성격이 아주 급해요. 급해. 막 이렇게 제 딴에는 이해를 시킬 정도로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뭐 이렇게 눈 크게 쓰면 막 게이지가 막 올라가. 아,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럼 막 계속 못 알아듣으면 혼자 혈압이 오르는다. 참네. 성격이 급해. 그래서 뭘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막 아니 어떻게 란 말이야 하고 막 혼자 막 말이야.
저 은행에 있을 때도 불친절 직원의 대표 선수였어요. 불친절 직원. 이게 좀 조근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 아저씨 다 그런 표정이야. 그래서 잘랐어요? 예. 인사고과에 반영자 짤 나가시켜. 그게 성격이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 공부하는 분들 똑같아요. 그분들 성격이 큽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느긋하고 좀 편안하게 공부하는 분들 시험을 잘 붙고 혼자는 공부한다고 막 하는데 조급하기만 해. 그래서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런 분들은 꼭 또 시험이 아주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공부하는 성격을 보면 태도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손님 학생 교수들 다 그래요, 여러분. 저분은 되겠다 안 보겠다. 딱 벌써 한두 시간만 딱 지나면 벌써 그게 감이 와요.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그죠? 학교 다닐 때 저는 주로 껌 씹었기 때문에 저 뒤에 갔어. 그러면 신학기 되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 껌 씹는 애 침배를 찾죠. 그럼 걔들끼리 저 뒤로 가죠? 공부하는 애들은 어디로 가? 앞으로 가, 이제. 똑같아요, 여러분. 성격. 자, 조세도 다 뭐가 있다고, 여러분? 성격 있는데. 자, 그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말 나와요. 이 말 1년 내내 공부할 텐데요. 취득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위세입니다. 행위세. 밑줄만 치세요. 뭘 자꾸 적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적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자꾸 적다 보면 여러분 공부할 양만 많아져. 적으면 또 뭐해? 네, 다 있어요. 웬만한 건 제가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쓰지 말라고 그냥 설명을 잘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자, 무슨 세다고요? 가장 중요한 게 행위세. 자,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여러분 행위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일정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행위가 있어야만 부과되는 거야. 즉 취득세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가?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날 때만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수많은 부동산이 있지만 그 개별적인 부동산에 무슨 행위가 일어나야만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야만 부과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행위세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취득이라는 행위가 여러 번 일어나신 분들 계실 거고 저처럼 아직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행위가 같다 다르다. 다 달라. 행위 빈도수, 행위 여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 일시적, 우발적인 행위야. 어떤 정기적으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매달 15일 되면은 부동산을 사는 날 그래갖고 15일 되면 부동산 사는 분 계시나요? 없죠. 매주 토요일은 로또 사는 날은 있어도 그죠? 로또 사는 날은 있어도 뭐 사는 날은 없어. 부동산 사는 날은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여러분? 일시적, 우발적. 이 행위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 달라요. 제 명의는 언제 부동산을 취득할지는 저도 몰라요. 없을 것 같아, 거의. 그러면 과세권자는 더욱 알 수 없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내가 언제 취득할지도 모르는데 과세관청이 너 언제 취득할 거니까 그때 너 취득세 그렇게 내라고 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는 항상 성격의 행위세는 이례적, 일시적, 우발적.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에 대해서 한 번만 이례적 과세가 되죠. 취득이란 행위가 있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몇 번만 내면 되는가?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야. 한 번만. 제가 이 말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걸 잘 이해해 두셔야만 나중에 구분이 확 와닿아요. 이런 걸 모르면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행위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시적, 우발적, 이례적으로 과세가 된다. 세금은 몇 번 낸다. 그런 행위가 있게 되면 한 번만 내면 돼. 근데 그 행위가 언제 일어날지는 알아? 몰라. 일시적, 우발적이죠. 이게 규칙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얘는 특징이 항상 행위 시점을 기준해서 과세합니다.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행위 시점을 기준한다.
그 행위가 일어나면 그때에 이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행위세다.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있게 되면 그 행위가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그 일시적 우발적으로서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된다. 그래서 항상 행위 시점은 어느 시점을 기준한다? 행위 시점을 기준해서 가셔야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통세란 말이 나오네요. 유통세. 자, 이것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인데, 유통세는 글자 그대로 소유권의 유통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이 될 때, 이 문제죠. 소유권의 이전. 유통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소유권이 이전될 때. 그럼 소유권의 이전 형태는 여러 가지 많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뭐야? 매매. 그죠? 가장 일반적인 매매. 이건 내가 돈 주고 산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거니까 가장 경제적 능력이 담세력이 높은가 낮은가? 제일 높은 거죠. 제일 담세력이 제일 높은 거지. 내가 돈 주고 산 거잖아. 근데 내가 살 능력이 없으면 뭐라도 잘 만나야 돼. 부모님이라도 잘 만나야죠. 뭐? 상속을 받아야지. 가서 상속 받을 거 있나 봤더니 거기도 없네. 그러면 그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저 자식은. 부모님은. 근데 부모님은 선택의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누구야 이제? 배우자죠.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혼을 잘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뭐라도 받아야 돼? 증여. 증여. 그러니까 매매로 취득했든지 매매로 소유권이 됐든지 상속을 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든지 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됐든지 하여튼 원인 불문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이런 성격의 조세를 뭐라 한다고 여러분? 유통세. 그러니까 취득세는 매매를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이지만 뭘 받아도 상속을 받았거나 증여를 받아도 취득세는 부과되는 거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상속이나 증여. 또 이런 거 말고도 이런 승계 취득 이외에 또 무슨 취득도 있죠, 여러분? 원시 취득도 있죠. 원시 취득.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물 등에 대한 뭐죠, 여러분? 신축 이런 게 있죠. 이렇게 하여튼 소유권의 발생이나 이전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의 성격을 조세를 뭐라 한다고요? 유통세. 소유권이 어떻게 될 때마다 이전될 때마다. 그래서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 내야 된다? 그러니까 매매를 취득한 거는 물론 뭘 받았어도 상속을 받았어도 소유권이 넘어온 거죠. 상속을 해서 증여해서 소유권이 넘어왔다? 그 취득자인 누가 내는 거야? 수증자가. 여기는 상속인, 여기는 매수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법률 행위마다 당사자 명칭이 바뀌는 거지만 하나같이 취득한 사람이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부과한다. 이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 유통세. 자, 이제 좀 어려운 말 나와서 대물세 좀 봅시다. 대물세, 대인세. 요것 좀 성격을 잘 봐두셔야 돼요, 여러분. 대물세 할 때 대자는 큰 대자가 아니라 대할 대자입니다. 대물세. 제가 한자를 쓰는 이유는 한자를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한자를 아신 분은 한자는 특징이 표의 문자다 보니까 의미가 그대로 되죠. 그럼 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그 물건과 반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겠죠. 대인세. 그래서 이렇게 크게 대물세와 대인세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대물세는 글자 그대로 과세 뭐에 대해서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뭐라 한다? 대물세. 대인세 그럼 요거는 누구에 대해서? 사람 즉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의 성격을 대인세랍니다.
그러면 얘는 물건에 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각각의 그 취득세 과세 물건마다 자, 얘들은 무슨 과세가 되냐면 개별 과세합니다. 개별 과세. 그리고 이렇게 개별 과세를 할 때는요, 좀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드렸는데 무슨 세율을 적용하느냐? 비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비례세율이라는 말을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비례세라는 것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 이시 없이 하나의 세율로 부과하는 성격의 세율을 바로 뭐라 한다? 비례세율. 그래서 비례세율은 수평선입니다. 그랬죠. 우리 과거에 오빠하고 자주 가던 데가 어디야? 가봤어야지. 어디가 자꾸 오빠가 바닷가 가자고 구경 안 가? 그럼 바닷가 가서 다 보면 수평선이 쫙 일직선이 되잖아. 쓱이 그러면서 예? 바닷가에서 나 잡아가라면 어떻게 하라고? 자, 그래서 비례세는 무슨 형태다 그러면 수평선이 형태. 과세 표준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그래서 여러분 대물세는 항상 과세 물건마다 무슨 과세가 되고 개별, 여기 키워드예요. 요거 잡으셔야 돼요. 개별 과세에. 그리고 이 개별 과세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요게 각각의 키워드입니다. 요런 걸 출전에 살짝 바꾸는 거야. 근데 대인세는 특징이 누구 기준 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사람은 우리 누굴 말하는가? 납세 의무자별. 요걸 마다 그러니까 촌스럽다. 과세 물건별 이렇게 합시다. 납세 의무자별, 과세 물건별. 그래서 요 명칭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용어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별 하면 항상 여러분 뒤에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 합산 과세란 말이 나와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납세 의무자 그러면 합산 과세란 말이 나와야 돼. 반드시. 그리고 합산 과세 그러면 반드시 뒤에는 어떤 세율이 나오냐? 예외 없어요. 누진세율이 나와요. 얘들은 꼭 같이 다녀요. 이 용어냐 대물세냐 대인세냐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대물세 그러면 얘는 뭐? 과세 물건별로. 물건이겠죠? 물건을 기준해서 과세 물건. 무슨 과세? 개별 과세. 그리고 개별 과세 때는 무슨 세율? 비례세율. 근데 여기 뭐라고 써서 제가요? 원칙 뭐는 있다.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비례세입니다. 근데 대인세는 뒤에 반드시 누구 기준? 납세 의무자,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항상 납세 의무자비로 그러면 얘는 예외가 없어. 무조건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 합산 과세. 그리고 합산 그러면 뒤에 나오는 사월은 무조건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이거는 꼭 붙어서 다녀. 찢어지지 않아. 이런 기본이 우스운 것 같지만 요 기본을 잘 정리해 두시면 세법이 쉬워지고 재밌어지지만 이런 용어를 우습게 알다가 나중에 뒤에 가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집어 던지는 거나 창문 엽니다. 저는 자꾸마다. 그리고 창문에 밀어버려요. 누진세는 무슨 형태 여러분? 계단형 형태. 이 대물세 대표가 바로 우리가 방금 보한 뭐라는 얘기야?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뭐 할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그 물건별로 하나하나씩 과세를 하면서 그때 적용되는 세는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 그래서 취득세는 누진세율이 없어요. 무슨 세이기 때문에? 대물세이기 때문에.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취득세는 무슨 세율이 없다?
누진세율이 없다. 다 무슨 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례세를 하는데 비례세를 적용하는 이유는 취득세는 무슨 세니까? 대물세니까. 그러면 대인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소득세, 소득세. 우리 잘 아는 소득세죠. 소득세. 전형적인 대인세죠. 그래서 납세문자 개인마다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다 모아서 합산해서 모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를 정하는 걸 원하는가? 누진세율이죠. 기본이 누진세율이야.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만 되어 있죠.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38%까지 5단계의 세율로 구조되어 있죠. 5단계. 그래서 소득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세율도 어떻게 되는가? 점점 높아지는가. 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가장 제일 높은 소득세 38%짜리 한번 맞아보는 게 소원이야. 세무서장 나 38%짜리 맞고 싶어도 그래도 난 안 때려. 소득세를 환급해줘. 불쌍한 놈. 그래서 저는 소득세 환급받아요. 매년.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뭐 할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정한 기간에 단해서 개인별로 뭐하여 합산해서 과표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를 적용한다? 누진세를 한다. 요거 여러분 꼭 적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용어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용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출제원들은 요런 걸 갖고 싹 바꾸는 거야. 요런 걸. 순서를 싹 바꿔버린다고. 시험은 이거야. 이 바뀐 걸 모르면은 이제 못 찾아. 그 말이 그 말 같다 그래요. 어떤 분은 교수님 맨날 말장난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분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기본적 개념을 따라서 쫓아오는 용어를 못 잡아내니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용어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떻게 됐다? 결정됐다는 얘기. 그러면 출제는 이런 걸 갖고 뭐 한다는 얘기야? 장난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슬쩍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를 싹 비례세로 가는데 얼로 와? 누진세를 싹 온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기본을 강조하는 사람인데 기본을 우습게 하지 마라. 기본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응능과세. 요거 하나 봅시다. 응능과세. 글자 그대로 우리 아까 담세라고 같은 말이야. 응능. 능력에 상응하는 만큼 과세한다. 이게 바로 응능과세예요. 응능과세. 야, 너 이번에 부동산 샀더라, 너. 난 뭐 조그맣게 그냥, 돈도 없어갖고 그냥 10억짜리 아파트 그냥 35평짜리 하나 샀다, 야. 더럽게 비싸. 야, 10억짜리 샀냐, 아파트?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너 모두 내라. 세금 좀 내라. 그 얘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응능과세. 여기서 능은 다 뭐야? 경제적 능력이죠, 뭐. 다 세법은 경제적 능력이야. 육체적 능력은 안 따져, 세법은. 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용어 중에서, 성격 중에서 우리가 용어로서 좀 앞으로 배울 게 행위세, 자주 나오는 말이죠. 행위세. 그 다음에 대물세, 대인세. 이거는 우리가 1년 내내 이 얘기해. 초창기 때는 이런 말 하지 나중에 가서 뭐 내년에 가고 본 게임 들어갈 때 여기서 대물세가 뭐다, 대인세가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 온 사람은 대물세가 뭐냐, 대인세가 뭐냐, 그때 가서 뭐 개별과세, 비례세를, 눕는과세, 뭐 누진세, 그 말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다. 그건 기초를 안 하는 거지만 우리는 다 알아듣죠. 기초를 우습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성격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조금 10분 쉬었다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